자,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식물의 이제 생리 발달 조절에 개입을 하는 특별한 식물 빛의 파장을 흡수해서 그 발달 조절을 매개하는 광 수용체들을 살펴보고 특히 이 중에서 얼핏 전장에서 3장에서 언급을 했던 파이토크램에 대해서 그 이제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이제 빛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식물이 발달을 하게 되는 전반적인 이 현상 자체를 포토모포제네시스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광 형태 형성 광 형태 뭐 발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토모포제네시스라고 이제 통용되는 것이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빛에 의해서 사실은 민감하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 식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이제 빛의 양도 물론 중요하고, 빛이 양이 제대로 좀 적당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 테니까 식물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빛의 파장으로 구분이 되는 빛의 질 역시도 요 포토모포제네시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절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는 그러한 빛을 감지하는 특이적인 광수용체 단백질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고 파이토크롬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제아잔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조 색소로서 그래서 포토트로핀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과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요 광수용체 단백질, 그 다음에 제아잔틴, 식물에서 이제 카로틴이라고 우리가 당근에 많이 베타 카로틴 함유되어 있는, 그다음에 비타민 A의 합성 전구체로도 사용하는,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카로틴 계열의 그 일부 변형 물질이 제아잔틴인데, 이 역시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종의 피그먼트죠, 색소체. 그래서 여기에 같이 보조 색소로 참여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단백질들이 어떠한 식으로 어떤 특별한 부위에, 화학적인 특별한 부위에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부위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감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서 이 빛이 이제 그런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받게 되면은 요 단백질의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광수용체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 왜 여기에 그렇게 모아놨느냐 하면은 포토트로핀, 크립토크롬, 제아잔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수용체들은 전부 공통점이 파란색 계통의 블루 파장의 어, 청색광을 흡수를 하는 청색광 수용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지난 시간에 봤던 요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하는 굴광성 있잖아요. 빛을 향해서 이렇게 이 줄기가 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전체 빛 중에서 특별히 이 줄기가 반응성을 가장 잘 보이는 파장의 빛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을 빛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서 과연 이 중에서 어떤 파장의 빛이 요 굴광성에 가장 효과적인가를 살펴봤겠지요. 그랬더니 청색광이 가장 효과적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얘기는 결국 여기에 그것을 매개하는, 그냥 아무런 빛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옥신이 이제 빛에 비춰지는 쪽에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신호를 매개하는 그 광수용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청색광을 흡수하는 어떤 광수용체가 그러한 옥신의 이동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 인자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역시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시킨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돌연변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돌연변이 유발 일부러 이걸 뮤타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가 편한 것이 식물체가 아주 작으니까 아주 작고 그러니까 한 번에 씨가 작고 한 번에 몇천 개, 몇만 개의 그 씨를 한 번에 이렇게 핸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생애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한 달이면 꽃을 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를 쫙 해놓고 빛을 청색광을 이제 딱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아닌 정상 야생형이라고 하는 그 식물, 애기장대 식물들은 빛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 소닭 보듯이 빛에 대해서 청색광에 대해서 소닭 보듯이 하는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겨난 거지. 그럼 아싸 내가 찾던 바로 그이야 하면서 이제 그 탐색을 해야죠. 그 친구를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거니? 하고 그랬더니 뭐 유전자가 뭐 하나가 잘못됐어. 돌연변이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인고 하고 살펴봤더니 뭐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상한 단백질이 무엇인고 했더니 단백질의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뭔가를 이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 단백질의 이름은 포토트로핀이라고 하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청색광 수용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일종의 리포트라든가 그래서 바로 요 파장 흡수를 가장 반응성을 가장 잘 보이는 요 딱 보면 이 청색광을 비춰줬을 때 이 굴광성을 가장 잘 보이게 되겠죠. 아싸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대충 스토리를 우리 마음대로 소설을 쓸 수가 있을 것이 그럼 포토트로핀이 청색광을 흡수해서 그러면 뭔가 이 연쇄 반응을 이제 개시해서 일종의 이 오옥신이 자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면 오옥신이 다른 저 빛의 반대 방향으로 세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 오옥신을 이동을 시키는 세포질 내에서 핀이라고 하는 이 오옥신 수송 단백질들이 세포 내에서 원래 이 세포 밑바닥에 전부 분포해 있다가 이 친구들이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기작이 있을까? 여기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1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세포 골격 단백질들 있잖아요. 그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재구성을 전부 해가지고서 이들을 쫙 옮겨버리는 겁니다. 왜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재구성을 할까? 이 단백질의 이동, 세포막 단백질의 이동에 의해는 세포 골격 단백질이 마이크로튜뷸라든가 뭐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를 하는 그런 세포 골격 단백질이 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해서 얼핏 이제 살짝만 언급하자면 그런 일들이 중간에 개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오옥신이 그쪽에 있게 되면 오옥신은 세포를 신장을 이렇게 하게 한다고 했죠. 산소화를 시켜가지고서 익스펜신이라는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쭉쭉쭉쭉 늘려서 한다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그 포토트로핀이 일을 할 때 바로 요 이 제아잔틴을 옆에 친구로 또 이제 그렇죠 이제 보조 요원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해가지고 특히 요 포토트로핀은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제아잔틴과 함께 일을 할 때는 특히 이런 굴광성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공이 이제 열릴 때 빛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주 참 잘 요것이 디자인된 반응인데 빛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청색광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해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훨씬 더 이 태양에서
청색광 쪽의 비율이 훨씬 높고 석양이 지고 이제 노을이 지고 밤이 되면 이 적색광 파장 쪽의 빛이 훨씬 더 우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청색광에 반응해서 기공을 열도록 한다는 얘기는 아주 스마트한 일종의 방식이죠.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나마 포토트로핀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포토트로핀은 이 굴광성을 반응을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기공을 열게 하는데 그때는 제아잔틴이라고 하는 보조 색소를 같이 너 나랑 같이 좀 일 좀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기공을 청색광에 또 반응해서 열게 한다. 이번에 이제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청색광 광 수용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크롬이 포토트로핀과 다른 점은 청색광뿐만 아니라 이 자외선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가장 덜 빛을 흡수하고 이제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파장이 노란색이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색소를 이제 가진 단백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청색광 플러스 자외선을 흡수를 해가지고서 훨씬 더 청색광보다 저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서 그것의 결과로서 발달과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 광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크롬은 여러 가지 이 역시 요 기공의 개폐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꽃을 피우는데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콩나물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두운 데서 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빛을 비춰주게 되면 콩나물이 예전 콩나물이 아닌 것처럼 모든 다른 식물들도 이렇게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키우게 되면은 광합성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누렇게 뜨는 거죠 잎이. 그 다음에 길이가 쭉 길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아주 희한한 반응인 것이 빛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으로 감지되느냐 하면은 내가 아직 땅 속에 있구나. 얼른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키가 쭉쭉쭉쭉 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것이죠. 훨씬 길어지고 그러다가 빛이 딱 나타나게 되면 살았다 하고 이제부터는 쓸데없이 키만 쭉쭉 크게 하는 반응이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엽록소도 만들고 그래서 파란색이 되고 녹색이 그다음에 이 줄기도 길이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요것을 이제 에티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받아가지고서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해제됐다는 뜻에서 de-etio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 역시 크립토크롬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쉐이드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음지 회피라고 하는데 이 반응 역시 많은 식물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식물이 작은 어린 식물이 다른 어떤 경쟁자 식물 이미 더 커 있는 성체 식물들 밑에 가열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기는 항상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놓여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늘이 지게 되면은 빛의 양이 퀄리티와 양이 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음주 회피 반응을 유발을 시켜갖고 갑자기 줄기가 쭉 늘어나게 됩니다. 길이가 신장이 돼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이 난관을 빨리 타개해야 되겠다 회피를 하는 거죠. 하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요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요 색소 그러니까 요 크립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이것을 다 매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흡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하부 야 너는 이걸 하고 저걸 하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이 그룹의 유전자들을 이제 활성화시켜 갖고서 여기에 필요한 반응을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아랫 동네 얘기는 엄청 복잡한 지금 일들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른 척 해야지 이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다 지금 뭐 다 알고자 하면 세세하게 다 이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알고자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크립토크롬이 지금 매개하는 반응이 이거 이렇게 다 전부 외워야 돼? 그러지 마시고 크립토크롬이 이런 식으로 이걸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반응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크립토크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다시 가서 찾아보는 검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지막으로 파이토크롬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듯이 파이토크롬이 매우 일단은 파이토크롬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각광을 어텐션을 주의를 끌게 되는 그런 이유는 가장 먼저 큰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견된 이런 광수형체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고 훨씬 상대적으로 해서 그렇겠지요만은 이 파이토크롬은 희한한 물질로서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의 일종의 반응을 하는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적색광, 레드라이트를 흡수하게 되면은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 파이토크롬 단백질이 그 구조가 바뀐 형태의 버전의 파이토크롬을 우리는 PFR이라고. 왜 얘를 FR이라고 할까? 적색광 레드를 흡수했는데 PR이라고 해야지 왜 PFR이라고 할까 하는 이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얼핏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 단백질이냐 하는 얘기죠. far red라고 있는 FR은 far red의 약자인데 이제는 그 자꾸 원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적색광, 근적색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색광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있는 그 근적색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백질만이 이 far red light를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far red light를 흡수를 한 후에는 무엇으로 돌변하느냐? PR, 이제는 red light를 흡수할 수 있는 PR 형태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것은 이 far red light를 굳이 흡수를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그 완전히 깜깜한 상태라는 얘기는 far red light 그 자체도 없다는 얘기죠.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일 때에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서서히 제자리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광과 근적외광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라도비스와가 원래는 같은 이제 품종이었던 애기장대와 같은 품종이었던 상추 씨앗 같은 것들. 이들은 물론 상추 씨앗만 빛이 있어야만 발화하나 하지만 특이적으로 훨씬 더 이것이 이제 반응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빛이 있어야 이제 발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면에 성체 독고말이라는 이 식물은 빛에 의해서 직접 민감을 받아서 발화를 하는 것이 무슨 발화와 개화는 다르겠지만 긴 밤에 노출되면 개화를 한다. 이것은 이제 이제 단일 식물이라는 얘기죠. 가을에 꽃을 피는 국화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색 영역의 빛에 특이적인 반응들을 이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체독고말이라는 식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저도 처음 강의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식물인데 일단 술 끊을 때 효능이 있다는데 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여기다 끼워 놓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적색 반응은 이제 적색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긴 근적외광에 의해서 반응이 역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것을 이제 딱 본 것인데 이 어떤 이 발화를 시킬 때 식물이 발화를 시키는 것을 가지고 반응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도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식물 발화를 시킬 때 이 적색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발화가 이제
되는데 요 그 발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에 대한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적색광을 비춰주는 요 이제 씨앗들은 전부 다 이제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요 실험을 적색광을 비춘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1분 동안에 뒤에 끝에서 뒤풀이를 1분 이제 적색광을 1분을 붙인 다음에 뒤풀이를 4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파레드 라이트를 그 영역을 비췄다. 그랬더니 뭐 별로 거의 대부분이 발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교대로 적색 근적에 적색 근적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색광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발화를 해. 신기하다. 끝맺을 때를 이제 근적외곽으로 했더니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길이 자체가 얼마나 적색광 또는 근적색광을 얼마나 오랫동안 비추어졌느냐가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뭐 그 얘기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것에 해서 골똘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도대체 개입이 되는지 또 역시 돌연변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잡아냈겠죠. 그랬더니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요 단백질은 광속체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속체였다는 것이었고 언급을 했듯이 이전 장에서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적색광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PR 폼. 이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PFR형으로 전환을 해서 이 PFR형으로 있을 때가 바로 이제 기능적으로 요 파이토크롬이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 요 근적외광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들이 이 PR형으로 되돌아가니까 아까 그 실험 결과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PR 이제 적색광을 흡수를 해서 PR형이 PFR형으로 되면 일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까 경우에는 발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해방을 놓는 거죠. PFR 근적외광을 주면은 이 친구들이 PR형으로 되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PR형으로 되돌아가면 이들이 이제 기능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발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그림일 뿐이고 구조가 변한다는 형태로 이제 적색광을 먹고 이렇게 PFR형으로 액티브한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진다든가 하는 그 정도로 되면 이 근적외 광이 훨씬 더 포션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비활성화된 형으로 되돌아갔다가 또 왔다 갔다를 주기적으로 이 하루 동안 할 수가 있는 단백질이란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적색광과 근적외광의 비율 자체는 비율에 따라서 파이토크롬 단백질이 한 식물체 내에서 얼마나 활성화된 형태로 얼마나 많은 파이토크롬이 활성화된 형태로 있게 될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 비율에 의해서 이 반응이 결정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이라고 할 때는 주로 적색광이 훨씬 더 비율이 많을 테니까 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파이토크롬 단백질은 PFR형이 훨씬 더 이제 도미넌트하게 될 것이고 그늘이라든가 또는 밤이라든가 뭐 이럴 정도에는 이 비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시 역전이 될 테니까 PFR형이 이제 낮아져서 PR형의 비활성화된 형태 파이토크롬이 우세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음지 회피 반응 같은 것이 이렇게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이 크립토크롬이 음지 회피 반응을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요 파이토크롬이 없이는 그 크립토크롬 역시 음지 회피 반응을 같이 벌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개화라든가 이런 음지 회피 반응이나 기공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우리가 봤던 것인데 기공을 여는 반응 포토트로핀뿐만 아니라 크립토크림이 같이 이제 둘 다 개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언급을 했던 세 가지 종류의 제아잔틴까지 합하면 네 가지 종류의 이제 광수용체인데 이들이 마치 식물의 호르몬의 반응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서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또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 반응의 특이적인 이제 특이적인 특징 좀 말을 이게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지 회피 반응 역시 이 파이토크롬 플러스 크립토크롬이 서로 간에 일종의 겹치는 것과 자기들이 훨씬 또 특화해서 전담하는 이 영역들이 서로 있겠죠. 전담반이 해서 같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토크롬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조절을 할까 할 때 이것을 굳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파이토크롬은 두 개의 소단위를 마치 헤모글로빈이 네 개의 소단위를 이루어서 하나의 기능적인 구성을 이루는 단백질처럼 파이토크롬 자체는 두 개의 소단위체로 이렇게 잎처럼 잎 모양으로 쌍둥이 잎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각 하나의 소단위체에서 요 크로모4라고 하는 색소 4를 가집니다. 마치 히모글로빈이 각 소단위체에서 산소 하나씩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힘이 붙어 있듯이 그래서 요 PR형이 요 적색광 흡수하면 PFR형으로 이 활성화된 형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요 기능이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바뀌었을 때 바로 이 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핵으로 들어가서 전사를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전사 활성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하면은 원래 이 비활성화되는 형에서는 단백질이 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핵 위치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 위치 서열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아미노산이 있으면 핵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단백질들이 그것을 보고서 마치 어떤 인식표처럼 너 핵으로 가야 되는 단백질이구나 너 일로 와 해서 이렇게 핵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 핵 위치 서열 Nuclear Localization Signal이라고 해서 NLS라고 하는데요. 이 핵 위치 서열이 드디어 구조가 바뀌면서 드디어 노출이 되는 거죠. 원래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숨겨져 있어서 누군가 인식을 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조가 이제 활성화된 형태는 PFR형으로 바뀌면 또 한 가지 이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구조 바뀜으로 인해서 이 단백질의 이 파이토크롬 자체가 인산화 효소이거든요. 카이네이즈는 얘기는 ATP를 딱 가지고 와서 어떤 다른 타겟에다가 인산기를 갖다 푹 꼽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멀쩡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가려져 있다가 인제서 활개를 필 수 있게끔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핵으로 갈 수 있다. 핵으로 가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인산화 효소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막 벌이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막 활성화시키는 경우, 간접적으로 전사인자를 인산기를 붙여가지고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그림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있다가 갑자기 적색광을 받으면 뿅 하고 이렇게 완전히 활성화된 형태가 무엇이냐? 두 가지 NLS
노출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인산화 프로틴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드디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핵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덕택에 핵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인산화 효소의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인산기를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인산기를 받게 된 어떤 표적 단백질은 이것이 이제 전사인자였을 경우에는 땡큐 하면서 이제 그 스스로 여러 가지 전사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직접 내가 스스로 나서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요 특별한 어떤 전사인자와 서로 연합 전선을 벌여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 파이토크롬이 벌이는 일은 해관에서 매우 다양하고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수용체에 의해서 바로 이제 낮과 밤을 감지해서 반응하는 일주기가 이 광수용체에 의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된다는 것이고, 이 세케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은요, 일종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에서 각 광수용체들의 이제 반응에 의해서 이것이 매개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사실은 이 자체의 반응 자체는 매우 복잡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볼 가치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일주기 서케디안 리듬이 왜 있느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광수용체들이 어떤 특정한 과정, 예를 들어서 요 적색광과 근적외광을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는 파이토크롬 같은 것들이 바로 일주기를 이렇게 관장할 수가 있고, 또 기공 역시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개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청색광이 있을 때 열고 없을 때 닫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뭐 이건 뭐 예를 그냥 쑥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 장애에 있어 마지막은 아니지, 다음에 아주 복잡한 또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녹색혁명 처음에 이제 화두로 제가 띄웠던 그 볼라그 박사님이 녹색혁명을 일으켰던 그 반난쟁이 세마이 드와르프 밀과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와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벼가 세마이 드와르프 벼고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것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벼이고, 벼도 사실은 품종에 따라서 키가 훨씬 더 큰 벼도 있고 작은, 우리가 이 한국인이 먹는 일반적인 벼 품종들은 키들이 이렇게 조금 좀 짧습니다. 약간 그러나 저쪽 남쪽 지방에서 저 인도라든가 또 다른 동남아라든가 또는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 소비가 되는 쌀들은 이 쌀의 나달 역시 길지만 식당에, 인도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쌀을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그러한 쌀들을 주는 인디카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벼들은 훨씬 더 키 자체들도 되게 큽니다만, 요 짧은 요런 벼 우리가 먹는 쌀들은 우리는 자포니카, 일본에서 먼저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름을 크레딧을 일본한테 뺏기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원래 지베렐린의 대사 경로에 결함이 생긴 돌연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성이 되지 않거나 합성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합성은 되나 신호 전달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단 세마이 드와르프가 왜 기적의 아니면 무슨 뭐 녹색혁명을 가능하게 했느냐, 미리 되었던 벼가 되었던 간에 작은 키로 인해서 잘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중간에 잘 키우다가 키만 훨씬 커가지고서 쓰러져 버리고 나중에 그러면은 물에 잠기고 뭐 해서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키가 작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벽씨 또는 알들인데, 괜히 쓸데없이 줄기 신장에다가 자원을 낭비하면은 애경에 내가 그 종자를 얻게 되는 건 그다지 많지 않게 되는데, 이 키가 작기 때문에 그것이 좀 사람도 키가 작은 대신에 훨씬 더 이 두뇌에다가 이 자원을 훨씬 더 분배를 해서
키가 작은 대신에 훨씬 머리가 훨씬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에 덕분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밀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었냐면은 세마이 드라이버 윗 같은 경우에는 지베렐린의 신호 전달 경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베렐린을 아무리 쳐봤자 이것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던 지베렐린에 의한 유전자 조전 발현의 경로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하면은 지베렐린을 암만 쳐봤자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지베렐린 반응의 하부 유전자들은 항상 그 억제제 단백질들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쌀의 경우에는 세마이 듀알파 라이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합성 대사 경로입니다. 합성 대사 경로의 최종 그 마지막 단계 활용 점정을 찍는 요 유전자가 결함이 있어가지고서 지베렐린을 자체 내서 내부적으로 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훨씬 좀 낫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난쟁이니? 라고 할 때 지베렐린을 외부에서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주기만 하면 정상인처럼 정상 벼처럼 이렇게 키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식물의 호르몬과 특히 또 그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 반응을 매개하는 광수형체들에 관해서 살펴본 장이었는데 일종의 내용이 이제 일종 쉬프트가 돼가지고서 이 외부에 있는 이런 이제 감염원들인 병원체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에 대한 방어 기작에 대한 반응들, 이 역시 비슷한 방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종류의 호르몬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반응하는 것인데 이 역시 그다지 간단한 그래서 그러니까 요 다음 부분은 이 4장에서 요 후반부들은 일종의 그런 생물학적인 스트레스이죠. 식물에 대해서 감염들에 대한 또한 비생물학적인 스트레스 가뭄이 든다든가 또는 숨 막힐 정도로 물이 많이 차서 호흡곤란이 된다든가 라는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1시간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그렇게 쭉 끌고 가긴 그렇게 해서 다음 섹션에서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